이번에 다룰 예제는 프랑카 IK 피킹이고요. 실제로 로봇을 움직여서 어떤 물체를 집어 올리는 제어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밌는 예제가 될 겁니다. 16번째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예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서 기구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구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키네마틱스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모션 기하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간상에 존재하는 어떤 점이나 객체 또는 복수의 객체로 구성이 된 이 객체 시스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들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즉, 다시 말하면은 3차원 공간에 어떤 강체가 있을 때 이 강체가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운동을 할 텐데요. 이게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위치하고 속도 그리고 가속도 측면에서 수학 방정식으로서 정의를 하고 그 운동 내지는 모션을 기술하는 방법이다. 수학적 방법이다. 그것이 바로 기구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좀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로봇을 가지고 어떤 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필요한 백그라운드를 좀 다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보틱스 분야에서 이 기구학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보틱스에서는 기구학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포워드 키네마틱스, 순기구학이고요. 두 번째는 인버스 키네마틱스, 즉 역기구학이 되겠습니다. 이 키네마틱스이긴 한데 뭔가 앞에 수식어를 보시면 이 두 개가 상반되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이 두 개를 미리 말씀드리면 따로 떨어뜨려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그냥 하나의 몸통 아니면 뭐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일단 포워드 키네마틱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간략하게 이 정의를 적어봤어요. 이 순기구학, 그 포워드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것은 조인트 앵글을 입력을 했을 때 이에 대응되는 엔드 이펙터의 포즈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프랑카 판다 로봇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이 아래쪽에 이 로봇의 기준좌표계가 있고요. 이것은 실제와는 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준좌표계로부터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강체가 있고요. 그 강체하고 두 번째 강체 사이는 조인트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회전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하고 그 다음 강체도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조인트로 연결이 돼서 이런 식으로 모션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나머지도 다 이런 식으로 직렬화된 이제 연결 형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시리얼라이즈드 된, 즉 직렬화로 연결된 어떤 로봇의 형체를 우리는 이제 다관절 로봇이라고 부르고요. 이 경우에는 어떤 특정 조인트의 움직임이 연결된 나머지 강체의 움직임에 전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예, 그렇다면 이 각각의 조인트,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뭐 한 30도, 두 번째 조인트는 마이너스 45도, 세 번째는 3도, 그리고 네 번째는 뭐 몇 도, 이런 식으로 각각의 조인트들이 얼마의 그 앵글 값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때 그 각도에 대응되는 엔드 팩터의 포즈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이 순기구학을 풀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왼쪽에 수식으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여기에서 Q라는 것은 지금 볼드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벡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판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가 총 7개 있는 7 자유도 로봇이기 때문에 지금 Q가 1부터 7까지 7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은 이제 스칼라 값이고요. 앵글을 나타내는 스칼라 값이고, 이 Q 벡터를 함수 f의 입력으로 넣었을 때 출력으로 나오는 값이 뭐냐면 바로 이 엔드 이펙터의 포즈 정보가 되겠습니다. 즉, 이 포지션이 얼마고, 그리고 각 그 축으로의 회전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정보, 총 6차원 정보를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기구학을 구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함수 f를 구했다라는 거고요. 이 함수 f는 그렇다면 어떻게 정의가 되냐, 조금 살짝만 설명을 드려보자면, 보시면은 기준좌 표기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조인트까지 보시면 첫 번째 조인트도 어떤 식으로든 좌표계를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준좌 표기에서 첫 번째 조인트까지의 그 변환 관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에서 두 번째까지의 변환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 각각의 변환 관계들을 쭉 이제 누적을 시키는 거죠. 그 누적을 시켜 가지고 각각의 변환 함수가 있을 텐데 그 변환 함수를 누적해서 곱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원점 좌표계에서 이 말단부에 대한 위치 및 오리엔테이션의 변환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변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또 얻을 수가 있냐? 바로 이 DH 파라미터라고 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데나비 타텐버그라고 하는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거고요. 만든 사람들의.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거는 뭐 간략하게 이제 백그라운드만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순기구학을 구한다는 것은 조인트와 조인트 그리고 조인트와 조인트 사이의 변환 관계들을 각각 구한 다음에 그것들을 쭉 누적시켜서 곱한 어떤 형태의 변환 행렬을 구해서 우리가 순기구학을 포드 키네마틱스를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순기구학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형태의 그러니까 어떤 조인트 값을 넣더라도 그에 대응되는 엔드 이펙터의 포즈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순기구학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역기구학은 이제 반대로 여기 보시면 원하는 엔드 이펙터의 포즈를 만들기 위한 조인트 앵글 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역기구학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로봇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 이 조인트 각각을 움직여서 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보통 이제 이 말단부라고 하죠. 이제 그리퍼를 보통 이제 지칭하는데 이 말단부를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단부를 기준으로 팔끝을 기준으로 좌표 어디쯤으로 가서 뭐 x축으로 좀 한 50mm 가서 거기서 뭐 방향을 뭐 몇 도 정도로 틀어서 그 물체에 접근해서 잡아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려서 조작을 하거든요. 그게 훨씬 더 우리가 조작하기에 직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조인트 이게 몇 도 돌렸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거의.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로봇을 조작할 때는 이 엔드 이펙터를 중심으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기구학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입력 자체를 이 말단부를 기준으로 줄 거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나는 말단부 이 위치에 이 자세로 만들고 싶어 라고 입력으로 주면은 이 역기구학에 의해서 그렇다면 입력으로 준 이 포즈를 만들기 위한 이 각도들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서 로봇을 제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버스 키네마틱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예제 제목이 보시면 프랑카 IK 피킹이었잖아요. 여기서 IK라는 게 바로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앞 그 글자만 따가지고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IK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로보틱스에서 IK라고 하면은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포드 키네마틱스도 FK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이걸 사실 어디까지 드려야 될지 저도 되게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역기구학이 이제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이제 어널리틱한 솔루션이라고 해서 분석적인 방법이고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의 어떤 직관을 이용해 가지고 역기구학을 정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행렬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사실 한계가 있고 또 제약 조건도 있습니다.
일단 한계나 제약 조건은 이 태스크 스페이스죠. 그러니까 엔드 이펙터의 디멘전이 6차원인데 이 6차원하고 그에 대응되는 조인트의 개수의 차원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랑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좀 해당이 안 되죠. 왜냐면은 엔드 이펙터 같은 경우에는 6차원으로 이제 다 정의가 되는데 어떤 로봇이든 간에요. 6차원으로 정의가 되는데 조인트는 개수가 7개죠. 즉 개수가 맞지 않아서 유일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방익렬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분석적인 방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또한 이제 만약에 분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역기구학을 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장점은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빠릅니다. 그냥 바로 솔루션에 짠 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그냥 모터 제어 해가지고 해당 위치에 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 해를 이제 구했어요. 구했는데 하필이면 그게 조인트 리밋을 넘어간 영역에서 해가 구해질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분석적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또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환경에서는 그렇게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하냐 실질적으로 바로 이 뉴메리컬 방법이죠.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점근적으로 이제 그 해에 접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자코비안 행렬이 나옵니다. 자코비안 행렬이 뭐냐? 자, 일단 이제 이 순기구학을 구했을 때 이 순기구학 자체는 안에 보시면은 뭐 사인 코사인의 엄청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선형 함수가 될 텐데 이 비선형 함수 자체를 풀기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근사를 해서 풀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근사를 하냐? 바로 미분을 통해서 미소 구간, 즉 아주 찰나의 순간, 찰나의 구간에 대해서 그 뭐 미소 구간, 찰나의 구간을 이제 선형으로 근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때 사용되는 게 바로 자코비안 행렬이고요. 여기 순기구학 있죠. 이거를 이렇게 시간으로 미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 좌변 x가 x 다시 되겠고요. 그리고 이 f를 시간으로 미분을 하게 되면 체인룰에 의해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q도 이제 미분을 해서 곱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함수 f 자체를 미분을 하게 됐을 때 그 자체가 바로 자코비안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놓고 좀 해석을 해보자면 x 닷 equal j q 다시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이 속도의 관계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자코비안 행렬을 실제로 이제 행렬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여기 x, y, 그러니까 이 엔드 이펙터에 x, y, z, 알파, 베타, 감마가 있죠. 롤피치오죠, 이게. 이 각각의 텀들이 이 조인트 각각으로 편미분이 되는 형태로 이제 실제 매트릭스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뭐 자세한 건 또 나중에 뭐 다룰 수도 있으니까 일단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고요. 일단 직관적인 의미만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그 자코비안 행렬이 의미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이 Q가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조인트를 예로 들어 볼게요. 이 첫 번째 조인트가 아주 살짝 미소 구간, 그러니까 찰나의 순간 움직였을 때 그때 이 엔드 이펙터의 X축의 속도는 어떻게 영향을 받고 Y축의 속도는 어떻게 영향을 받고 Z축은 또 어떻게 영향을 받고 또 마찬가지로 X축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이제 조인트하고 엔드 이펙터 사이의 그 속도 관계를 이제 미소 구간에서 선형으로 근사화한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조인트 스페이스하고 이 여기는 이제 그 작업 공간이니까 태스크 스페이스가 될 텐데 조인트 스페이스와 태스크 스페이스 사이에 속도 관계를 선형으로 근사한 그러한
관계다. 그것이 바로 자코비안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 속도, 그러니까 아주 찰나의 순간에 대한 어떤 속도 관계를 정의를 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점근적으로 어떤 해를 구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역기구학인 거고, 근데 이 역기구학 해를 구함에 있어서 어떤 점진적인 해를 점차 이제 조금씩 그 해에 근접하는 방식인 점근적인 해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여기까지 구한 식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양변의 역함수를 취해가지고 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코비안 역행렬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역기구학을 수치 해석적인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값으로 엔드 팩터 포즈 정보에 대한 속도 텀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디퍼런스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자세에서 현재 로봇이 위치해 있는데 얘를 한 이쯤으로 옮긴 상태에서 한 이 정도로 자세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그 위치 값을 가지고 현재 위치 사이에 어떤 그 디퍼런스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 디퍼런스를 기반으로 이 입력을 주게 되면은 이 수식 관계에 의해서 이 자코비안 역행렬에 의해서 Q 닷, 그러니까 조인트의 속도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속도 값을 이용해서 이제 속도 값이라는 게 결국 방향을 의미하게 되는 건데, 그 방향으로 로봇을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포즈가 뭐 이 정도의 이 자세로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상태에서 현재 위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이 자세하고 현재 위치 사이에 디퍼런스, 그러니까 차이죠, 차이. 이 차이가 있을 텐데 처음에 이 차이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때 이용하는 것이 이 속도 텀의 속도 사이의 관계를 정의해주는 자코비안을 이용해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어떤 방향? 우리가 요구하는 엔드 이펙터의 포즈하고 현재 로봇의 엔드 이펙터 포즈 사이의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인트를 움직여서 결국 역기구학을 풀어서 수치 해석적인 방법, 뉴메리컬한 방법으로 역기구학을 이제 그에 대한 해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자코비안 방법을 이용해서 점근적으로 해를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여유자유도인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고요. 뭐 이것도 좀 깊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한도 끝도 없는데요. 이제 여유자유도 보니까 널 스페이스 모션 제어를 또 해야 되고, 또 이게 자코비안이 정방 행렬이 아닐 거잖아요. 이게 6바이 7 행렬이 기존에 될 텐데 이걸 또 정방 행렬로 만들어야지 해가 존재할 테니까 또 수도 인버스라는 걸 또 써야 되고, 그리고 해를 구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 지점에서는 이제 솔루션이 존재하지 않는 지점도 존재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싱귤러 포지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자코비안 행렬, 이거 자체가 행렬이니까 디터미넌트가 만약에 0으로 수렴하게 되면은 해가 거의 계속 존재하지 않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건데, 그런 경우가 이제 수학적으로는 싱귤러 포지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또 할 수가 있는 거고, 굉장히 다를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것도 파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내용들이긴 한데요. 근데 일단 이번 예제를 실행함에 있어서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순기구학은 뭐고, 역기구학은 뭐고, 그리고 역기구학을 구하는 해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널리 사용되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방법이 이제 뉴메리컬한 방법인데, 그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이제 어떤 그 요소가 바로 자코비안 행렬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자코비안 행렬은 예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후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어떤 제어를 함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일단 언급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 각각의 것들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제를 실행을 해볼 텐데 여기 매뉴얼에 보시면 프랑카 큐브 ik.py라고 파일명이 명시가 되어 있죠. 근데 실제 파일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매뉴얼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프리뷰 릴리즈 서비스 버전 4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폴더에서 프랑카 언더바 큐브 해서 탭을 눌러서 완성을 해보면 ik 다음에 osc.py라고 되어 있어요. 이 osc 부분은 이 매뉴얼을 작성하는 시점 이후에 추가가 됐는데 매뉴얼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고요. OSC는 Operational Space Control의 약자이고 이 Force Torque Control에 관련된 예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음 예제에서 다룰 내용이긴 한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예제를 다룰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대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환경에 굉장히 많은 그 프랑카 로봇들이 떠 있고 테이블이 앞에 각각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 테이블 위에 큐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큐브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 작업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찍어서 볼게요. 인덱스는 한 152번 정도로 하고 여기 show selected env axis 하고 했더니 여기 떴죠. 그리고 이것만 일단 렌더링을 해볼게요. 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녀석이 큐브를 계속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근데 이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바로 그 앞서 설명드렸던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풀어서 그 태스크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 작업 공간 내에서 여기 그리퍼를 중심으로 컨트롤을 해서 큐브에 접근해서 잡았다가 들어 올려서 일정 높이 이상 들어 올리게 되면은 또 이 그리퍼를 릴리즈 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큐브를 집었다가 놨다가 하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시뮬레이션 환경이다 보니까 어떠한 오브젝트가 됐던 간에 그 위치를 다 알 수가 있죠. 위치하고 자세를 다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액터가 있어요. 이 액터 부분에서 드롭다운을 눌러보면 테이블이 있고 박스가 있고 프랑카가 있죠. 여기서 이 큐브는 박스에 해당할 테고 그 상태에서 바디스 탭에서 여기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현재 큐브 위치가 계속 트래킹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여기서 show axis를 눌러보면 자, 이런 식으로 현재 오리엔테이션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트래킹을 할 수가 있다. 그쵸? 이제 이게 X축, Y축, Z축 해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프랑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프랑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여기는 이제 바디죠. 이제 조인트가 아니라 바디 각각에 대한 엑시스를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자, DWFS 탭으로 딱 넘어갔는데 Information not available with GPU pipeline. 자, 이게 현재 디폴트 값으로 GPU를 파이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이 시뮬레이션이 지금 수행이 되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제 GPU 안에서만 이 텐서 값이 계속 돌고 있다는 거죠. 즉 CPU나 램 영역으로 뭔가 텐서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GPU 내에서만 이제 왔다 갔다, 그러니까 GPU 내에서만 뭔가 작동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에는 UI 창에서 이 DWFS 관련된 정보를 볼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조작을 할 수도 없게끔 되어 있어요. 바디는 볼 수가 있는데 DWFS는 안 되고 당연히 포즈 오버라이드 쪽 탭도 보시면 안 되겠죠, 아무것도. 자,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셔야 될 게 GPU 파이프라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GUI 창에서 우리가
이 로봇 조인트 쪽은 만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제 자체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어가지고 설명드릴 거는 많지는 않고요. 일단 IK는 관련된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 백그라운드는 설명을 이미 드렸었고, 그리고 이 내부적으로 이제 IK를 실제 계산을 할 때 여기서는 뉴메리컬한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자코비안 행렬을 이용해서. 근데 그 자코비안을 따로 뭔가 프로그래밍을 해줄 필요가 없이 아이작짐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API 형태로서. 그래서 자코비안 같은 거는 뭐 우리가 따로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URDF 모델로서 이 판다 로봇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URDF 로봇만 임포트를 해도 알아서 이 포워드 키네마틱스 그리고 인버스 키네마틱스 관련된 내용들이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된다. 그 부분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URDF 자체적으로 뭔가 된다기보다는요, URDF는 기고학에 관련된 제가 DH 파라미터 말씀드렸죠. DH 파라미터와 관련 있는 그 값들이 있는데, 그 설정 값들만 이제 URDF에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이 피직스 엔진에서 읽어들여서 해석해서 이런 식으로 렌더링도 해주고,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이제 포워드 키네마틱스도 계산해서 우리가 이 시뮬레이터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는 이제 자코비안을 이용해서 이제 별도로 뭔가 그 제어 로직을 내부에서 짠 거고요. 그 짜는 거는 좀 직접 이제 나중에 코딩을 하게 되면은 직접 좀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구현을 해놓으면은 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작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 자체는 이 IK 모듈이 이제 계산이 된 이후에는, 설정이 된 이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프로그래밍 로직이고요. 그래서 뭐 크게 설명을 더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일단 닫고 다시 파이썬 프랑카 언더바 큐브에서, 자, 여기서 이제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요 위에가 아까 제가 방금 이 예제를 실행했을 때 나온 이제 찍힌 로그가 될 텐데, 피직스 디바이스에 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즉, GPU를 디폴트로 사용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이거를 CPU로 한번 바꿔볼게요. 인자값으로 일단 뭘 주냐면은, 일단 하이픈 2개 하고요. sim 디바이스 치고 CPU를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일단 로그를 먼저 볼게요. 보시면 피직스 디바이스에 CPU라고 찍힌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CPU 디바이스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처럼 152번에 체크해서 얘만 출력하도록 둔 상태에서, 자, 여기서 액터에 프랑카를 체크를 하고 이제 디웹스를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제는 만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뭐 이제 조인트의 상태 정보, 벨로시티나 포지션 정보는 다 트래킹이 되고, 드라이브 모드는 현재 포지션 타겟 모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포즈 오버라이드도 잘 작동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디바이스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GPU에다가 설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CPU 상태로 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UI 창에서 로봇의 관절 움직임이나, 그러니까 관절 움직임 모니터링이나 아니면은 관절을 직접 조작하는 부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CPU로 하면은 이 조작이 가능하고 모니터링도 가능하다. GPU는 안 된다. 이거를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번 예제는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이렇게 해서 프랑카 IK 피킹 예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프랑카 IK에서 이 인버스 키네마틱스죠.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구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작업 공간에서
그리퍼의 위치 및 자세를 제어할 수가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큐브를 들었다가 놨다가 할 수 있는 큐브 피킹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인버스 키네마틱스의 해를 구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분석적인 방법이 있고 그리고 수치 해석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로봇이 7자유도인 여유자유도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때 사용됐던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자코비안 행렬이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로봇의 회전 조인트의 속도하고 그리고 이 엔드 이펙터의 작업 공간에서의 위치 및 자세 측면에서의 속도 사이의 관계를 기술한 어떤 매트릭스가 될 텐데 이 자코비안 행렬을 이용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그 로봇 그리퍼의 자세가 있을 겁니다. 이 엔드 이펙터의 자세가 있을 텐데요. 목표 자세. 그것에 점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역기과학 해법을 이용을 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봤던 게 이제 CPU 파이프라인이 있고 GPU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이제 CPU하고 램 영역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느냐 아니면 GPU 내에서만 이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좀 이제 마이너한 차이를 말씀을 드리자면 CPU 파이프라인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 UI 창이죠. 이 UI 창에서 이 로봇 에이전트에 대한 제어권을 획득해서 여기서 뭔가 조작을 사용자가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GPU 파이프라인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마이너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제 내부적으로 계산에 사용되는 텐서들이 CPU 램 영역에서 주로 이제 놓여져서 계산이 수행이 되느냐, 아니면은 GPU 메모리 영역에서만 이제 돌면서 수행이 되느냐. 이때 GPU 안에서만 돌게 되면 병렬 연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또 빠른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이 프랑카 IK 예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환경 자체가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팔을 이용해서 큐브를 잡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물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어떤 제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태스크를 짤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이에 장애물이 있다든지 그런 좀 어려운 환경에서는 우리가 또 나중에 경로 계획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장애물을 회피하면서 물체에 도달해서 그 물체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경로 계획이라는 또 알고리즘을 이용해야 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룰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